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 가해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경영정보 일반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 챕터 두 번째죠. 기업 내부 정보 파악. 그 중에서 오늘이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함께 질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지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점유율입니다. 이 점유율은 우리 제품이 매출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라는 것입니다. 해당 시장에서 생존을 판단하는 기준 잣대로 활용이 됩니다. 점유율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경쟁사의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죠. 경쟁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경쟁사 매출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를 하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이 점유율을 분석하는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전체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전체 시장 규모는 이 전문 조사 기관을 활용을 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전체 시장 규모에서 우리의 포션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점유율을 판단할 때 가장 점유율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제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많은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적이다. 시장의 규모도 판단이 되죠. 네, 이 경쟁사의 매출이나 전체 시장 규모를 판단하면 이 시장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시장이 얼마나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이 경쟁 우위에 있는지도 선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점유율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점유율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앞서 이제 우리가 점유율을 판단을 했는데요. 점유율은 제품이 매출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했죠. 시장에서의 지위, 그죠? 시장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다. 그래서 제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시장의 질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제품 중에 경쟁 후에 있는 제품이 어떤지, 중요한 부분은 경쟁사의 매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 질적 수준 파악,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기업 내부의 효율성을 파악한다.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판매 제품에 대한 매력도 당연히 판단하죠. 이 동일 산업군의 경쟁사를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업의 내부의 효율성은 점유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점유율 분석은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판단이 1차적입니다. 경쟁사의 매출, 그리고 전체 시장의 매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또다시 점유율입니다. 점유율과 지배력에 대한 관계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 지배력에 관련된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점유율이 나오면 이 지배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수가 한 개인지 아니면 상위 4개 업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기업의 수가 한 개 있는데 만약에 이 기업의 수가 한 개가 있는데 점유율이 5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순수하게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상위 4개 업체 이상이 경쟁을 하고 있다. 근데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4개 이상의 업체가. 그러면 가격이 담합되는 겁니다. 만약에 40% 미만일 경우에는 상위 4개 업체가 해당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 점유율이 40% 미만이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거 판단이 되죠. 한 개의 업체, 아까하고 동일하게 한 개의 업체만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이 아까하고는 다르게 10% 이하다. 그러니까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출혈 경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한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지배력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다시 보서 점유율과 지배력의 관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한 개 기업만이 시장을 형성할 경우 점유율이 낮아도 지배력을 갖는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한 개 업체만이 시장을 형성했는데 점유율이 낮다. 네, 이것은 지배력 갖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상위 4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을 60% 이상 독점할 경우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 이거 맞는 얘기죠. 예, 상위 4개 업체가 담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장을 60% 이상 지배할 경우죠.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50% 이상 순수 독점하고 있다. 순수 독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보기 어렵지는 않죠. 독점적 상황인 거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순수하게 독점하는. 네 번째, 점유율과 지배력은 대체로 반비례 현상을 보인다. 그렇지 않죠. 점유율이 높을수록 지배력도 함께 높아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수명주기 PLC라고 합니다. Product Life Cycle이죠. 이 제품 수명주기 이론의 각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역시도 기존 기출문제에서 형성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경영정보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제품의 수명주기 혹은 기술 수명주기라고도 하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크게 4가지 시기로 나눕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나누게 되고요. 도입기는 이 특정 제품이 시장의 요구와 기술의 선도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신기술을 접하려는 고객층이 서서히 형성되면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시기를 도입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도입기에서 이 시기의 사용자들을 우리는 혁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성장기입니다. 성장기는 도입 단계를 거쳐서 해당 제품이 경제적이나 기술적 가치가 인정이 되면서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가 하나둘씩 생기게 되고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자, 이런 시기를 도입기를 지난 성장기라고 합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이며 이때 사용자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초기 사용자,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성숙기입니다. 제품에 대한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를 말하죠. 경쟁이 이제 점점 심화되겠죠. 하나둘씩 업체들이 생기고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유사한 제품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면서 치열해진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다시 이때쯤에 해당 기술, 기존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기술에 또 다른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시장을 위협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를 성숙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사용자죠. 네, 다수의 사용자들이 몰려있는 majority라는 사용자들이 몰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숙했다가 새로운 기술도 등장하고 시장도 위협받게 되고 수요가 급격하게 감속되니까 당연히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시장의 반응이 냉담해지기 시작하죠. 해당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일부 기업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입니다. 자, 이론이 적절하지 않은 것 확인해보면 도입기, 새로운 기술과 신기술을 접하려는 고객층이 형성된다. 맞죠? 네, 성장기, 수요가 급증하여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성숙기, 독점 기업이 등장하고 시장을 지배한다. 이거 좀 이상하죠? 네, 쇠퇴기, 시장의 반응이 냉담해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네, 서서히 제품은 사라진다. 자, 성숙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업체들이 시장을 형성을 하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독점적 기업의 등장은 아닙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해당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뽑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론은 기존 기술이 한계점에 이르면 새로운 기술이 이미 시장에 등장하고, 자, 이것은 아까 PLC 이론에 보면 어떤 식이었죠? 저희 도입기 앞에 잠깐 볼까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해당하는 시기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교차되는 시기입니다. 시장에 등장해서 신규 기술의 교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신구 기술의 반복이 계속되어 연속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이 등장해서 성숙하게 되면 그 성숙해진 시점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이 기술을 대체하고
또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성숙하게 되겠죠. 그럼 그 성숙하게 된 시점에 또 다른 기술이 등장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S자 곡선을 그리면서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자, 이 이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술 수용 곡선 분석 이론입니다. 기술 수용 곡선이라는 것은 기술의 곡선이 S 곡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입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이게 사이클이죠. 이때 성숙한 시점에 또 다른 기술이 S자 곡선을 따르면서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이 내용입니다. 기존 기술이 한계점에 이르면 새로운 기술이 이미 시장에 등장해 있는 거죠. 그리고 곡선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죠. 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물론 이 곡선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떨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술들도 있죠. 그러니까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를 수도 있고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신규의 기술의 교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장에서 해당 기술 유사한 기술들이 계속 끊임없이 교차 반복되는 현상. 이것을 기술 수용 곡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다음 문제입니다. 기업의 내외부 경영 환경 분석을 위한 분석 툴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이 기업의 내외부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툴은 굉장히 많습니다. 꽤나 많은데 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에서 다루는 그 핵심적인 모형들이 있거든요. 그 핵심적인 모형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살펴본 것은 가치사슬 분석입니다.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세분화해서 각 기능, 그러니까 각 기능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각 기능별로 어떤 기능을 가치를 중요한 부분 가치죠 창출하는지를 파악해서 핵심 활동을 선별하고 핵심적인 활동,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핵심적인 활동을 선별하고 차별화하는 전략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활동을 선별해서 차별화하는 전략 도구다. 전략 도구라는 거. 가치사슬은 본원적 활동이 있고 지원 활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본원적 활동에 포함되는 것은 물류, 생산, 유통, 마케팅, 운송, 서비스 등 이 현장 활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경영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활동은 기술, 이런 현장에서 활동하는 본원적 활동을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말하는 거죠. 기술을 개발하고 인사 서포트, 금전적 서포트, 전략적 기획 서포트, 자, 이런 지원 제반 활동을 지원 활동, 현장에서 하는 것은 본원적 활동,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가치사슬. 가치사슬 분석은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오고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납기를 단축하는 데 활용한다. 이 네 가지 혁신, 원가 절감, 품질, 납기 단축,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맞춰서 가치사슬 분석을 진행한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치사슬 분석을 분석할 때는 이 시장의 범위, 경쟁 수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차별화 전략을 구하는 것이죠. 차별화 전략을 구해서 우리가 원가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차별화해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은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나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비브리오 모형, 선 모형, 엔소프트 매트릭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형들도 추후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당 모형이 등장하면 당연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 속에 제가 자세하게 각 모형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해당 모형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고 어떤 중점을 두고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내외부 경영활동 분석을 할 때 이 분석을 왜 수용하는지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파악하는 것을 핵심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 그 목적을 파악하게 되면 이 모형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니까 모든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그걸 다 외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모형들, 해당 분석 기법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기업 내외부 환경 분석뿐만 아니라 추후에 나오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모든 분석들도 목적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치사슬 분석은 목적이보다 혁신,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혁신, 원가 절감, 품질, 그리고 납기 단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내부의 자원과 능력에 대한 경쟁력 분석하는 VRIO 분석이 있습니다. 브리오 분석에 대한 네 가지 기준 요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나옵니다. 네, 브리오는 가치, 희소성, 모방이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모방 용이성, 그다음에 조직 구성, 내재성, 우리 조직 내부의 내재성의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 내부 자원과 능력에 대한 경쟁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브리오 목적은 무엇입니까? 브리오의 목적은 기업의 내부 자원의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업 내부 자원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업 내부 자원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조직에 대한 내재성 판단해야 하고, 우리 제품이 얼마나 다른 곳에서 모방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되고, 근데 이 제품이 얼마나 희소한지도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브리오는 요 네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가치, 희소성, 용이성, 모방 용이성, 조직 구성, 요 네 가지 포인트를 핵심으로 두고 분석을 진행합니다. 기업 자원의 능력이 충분히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기업의 자원 능력이 독창적인지, 기업 자원 능력이 경쟁에 쉽게 흉내낼 수 없는지, 충분히 효율적인지. 핵심은 내부 자원의 능력을 판단한다. 요 내용이죠. 네 가지 기준 요소는 가치, 희소성, 모방 용이성, 조직 구성이죠. 가치, 그리고 희소성, 모방 용이성, 조직 구성, 이렇게 네 가지.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업 자원과 능력이 충분히 효율적인가? 맞죠.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쉽게 전파되고 이해 가능한가? 이게 아니죠. 네, 모방 용이성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에서 우리의 제품을 혹은 우리 조직의 프로세스를 쉽게 응용하고 쉽게 이해하고 흉내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모방 용이성이 잘못된 것이죠. 다음입니다. 이 대표적인 산업 경쟁 분석 모델, 또 파이브모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죠. 이 파이브포스의 다섯 가지 경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파이브포스 모델은 마이클 포터가 이제 1979년에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모델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파이브포스 모델은 이 다섯 가지 경쟁 요소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경쟁 요소를, 경쟁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다섯 가지의 경쟁 모형, 그래서 파이브포스입니다. 첫 번째가 이 산업의 내부 경쟁자, 기존 시장의 경쟁자를 파악하는 것이죠. 시장 진입한 기존 경쟁자들은 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당연히 하겠죠. 해당 시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 제품, 우리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다라고 했죠. 해당 산업군의 성장이 빠르고 경쟁사가 많을수록 당연히 수익은 떨어지죠. 아까 우리가 지배력과의 관계도 판단했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제품의 서비스 차별화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고객 충성도도 당연히 높여야죠. 이게 바로 산업 내부 경쟁자, 첫 번째. 두 번째,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기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 경쟁자가 많을수록 경쟁이 당연히 치열해지는 걸 앞에서 계속적으로 봐왔고요. 이런 신규 경쟁자는 프로모션, 저가 정책 등 분명히 차별화 정책을 가져갑니다. 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되겠죠. 해당의 진입 장벽을 높여서 이 신규 경쟁자가 최소화되고 과대한 경쟁으로 돌입되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쟁자를 말하는 거죠. 이 잠재적 경쟁자라는 것은 신규 기존에 있는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다른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재적 경쟁자, 산업 내부 경쟁자, 그 다음에 잠재적 경쟁자. 그 다음에는 대체자입니다. 대체자라는 것은 산업 내부의 기존 제품을 통해서 충족된 고객의 요구를 다른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들 대신해서 새로운 대체제가, 자, 이게 S곡선이나 수명주기에서 나타나는 이 성숙기에 이른 거죠. 이 성숙기에 다른 이제 대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기술이 등장해서 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기존 산업은 서서히 쇠퇴한다고 했죠. 쇠퇴하고 기존 경쟁자, 잠재적 신규 경쟁자보다
더 위협적인 경쟁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대체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네, 공급자는 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품질을 조정하는 교섭력을 가질 수 있죠. 네,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면 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산업군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고객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의 교섭력,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품질을 조정하거나 이런 가격을 담합하거나 이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교섭력이 생기면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고객이 이탈하는 발생 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공급자에 대한 이 서비스 가격 품질의 조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마지막은 이제 어떤 구매자입니다. 네. 실제 구매자는 공급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개선 요구하는 교섭력을 당연히 갖겠죠. 그렇죠? 네, 구매자가 물건이 비싼지 싼지 혹은 이 물건이 이 가격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소비자를 생각하시면 빠르겠죠. 여기서 공급자와 구매자는 반드시 물건을 파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벤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벤더를 통해서 유통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입장이 되니까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공급자가 물건을 생산을 하고 그 물건을 어떤 유통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그 유통업체에서는 이 해당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이 적당한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가겠죠. 소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 자체가 이 소비 시장에서의 가격이 적당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함께 곁들이게 되죠. 그래서 시장 내에서 이 공급자가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구매자는 당연히 교섭력을 가지니까 여기 또 중요한 얘기죠. 반대 얘기입니다.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해지면 공급자의 힘이 당연히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공급자는 수긍에 가게 됩니다. 산업군의 수익성이 매우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5가지 포인트가 5포스 모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급자의 가격 결정력 관련 정보, 현실적 및 잠재적 대체제 관련 정보, 잠재적 경쟁자의 시집 진입 위협 관련 정보, 기존 고객의 이탈 가능성 관련 정보. 네, 기존 고객의 이탈 가능성은 포함되지 않았죠. 네, 이렇게 5가지 요소. 이 5포스 모델은 매우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이 빈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은,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 꽤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